표시. 하자가 있다는 건 이제 사기나 강박, 협박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그걸 말하게 됩니다. 110조가 있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요. 2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의미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1항이 핵심입니다. 1항이 이제 기본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착오하고 똑같죠. 사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핵심이 뭘까요?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런 거죠. 단순히 사기나 협박을 당했다 해서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취소 요건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일단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갑이 A를 사야지 A를 주세요. 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는 일치해. 일치하는데 갑이 스스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속아서 또는 협박을 당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비진이나 허위 표시나 착오와는 달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물건 속아갖고 사본 적 몇 번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 경우. 자,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성립하려면 속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건 이제 기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착각에 빠지겠죠. 착오.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협박을 당해요. 협박을 당하면 뭐가 생기죠? 공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역시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 사기나 강박 때문에 착각이나 공포심이 생기고 착각이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즉 앞에 게 원인이고 뒤가 결과예요.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예전에 시골길 같은 데 삼거리 같은 데 이런 게 딱 차를 신호 대기하면은 어디선가 갑자기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터는 분이 쫄티를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왼쪽에는 문신이 보이죠. 이렇게. 왼손에는 파인애플, 오른손에는 시카를 딱 들어가지고 창문을 딱 똑똑 두드리면서 말이죠. 파인애플을 똑 잘라가지고 쿡 찍어서 칼로 잡숴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파인애플 안 사면 네 모가지도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협박이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샀어. 이게 이거야. 그런데 파인애플을 잘라가지고 콕 찍어서 먹어보라고 하는 그 놈이 귀엽게 생겼어. 하는 짓이 귀여워. 무섭기는커녕. 그래서 사줬어. 협박은 당했지만 무섭지는 않아. 그럼 이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협박을 당해서 등치도 산만해. 무서워. 근데 먹어보라고 줬으니까 일단 먹어는 봤어. 맛있어. 가격을 물어봤더니 마트의 반값이야. 맛도 좋고 가격도 싸. 그래서 샀어. 공포심 때문에 산 게 아니죠. 그것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 때문에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기고 착오 또는 공포심 때문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 인간관계가 쫙 이어져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사기나 강박을 하는 놈은요. 사기 쳐놓고 협박해놓고 아우 내가 과실로 사기 쳤네. 실수로 사기 쳤네. 실수로 협박했네. 실수로 사기치거나 실수로 협박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하려면요. 미리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공포심을 느끼지? 이정환이에게 야 민법 비법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는 병풍 돼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라고 저한테 만약에 협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공포심을 안 느껴요. 저는 향냄새를 좋아해. 그러니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환이 저 자식은 뭘 무서워하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어떻게 협박을 해야 저놈이 공포심을 느낄까? 그리고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계약과 연결시킬까?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개를.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공포심을 느끼게 하지? 라는 계획 하나. 그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계약과 연결시키지? 라는 계획 하나. 즉 사기나 강박을 하는 놈은 미리 계획을 두 개를 세워야 돼요. 이거를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어렵게 2단의 고의 이렇게 말을 해요. 2단의 고의.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착오 또는 공포심,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면서 사기나 강박을 하는 놈은 미리 계획을 두 개를 세워야 된다. 그걸 뭐라 한다? 2단의 고의 이렇게 말을 해요. 대충 그건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요건이 중요합니다. 요 기망이나 강박이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 야,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건 다 나쁜 거 아니냐? 다 나쁘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을 속여요. 뭐라고? 수업만 열심히 들어오면 100% 합격한다고. 사기친 거야.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 해서 100% 합격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사기친 거예요. 협박도 하죠. 안 하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는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행위가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복습 제대로 하면 떨어진다는 말 들으면 공포심이 생겨. 떨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이것도 강박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복습 안 하면 떨어집니다라고 강박을 하거나 복습 열심히 하면 100% 붙는다라고 사기를 쳤어. 위법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을 했다 해서 다 위법한 건 아니다는 거야. 결국 110조가 적용이 돼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사기랑 강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110조 조문에는 없어요. 위법성이. 근데 우리 대법원이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해요. 여기서 기망의 위법성. 자,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판례. 우리 상품을 광고할 때 약간 허위 뻥이 들어가죠. 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홈쇼핑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 내일 보면 또 해. 후라이팬. 기존 자사 제품 눌러 붙어. 신제품 안 붙어. 근데 기존 자사 제품은 작년에 신제품으로 소개했던 거야. 작년에는 안 붙었어. 근데 올해는 붙어. 그죠? 그럼 신제품을 샀어. 안 붙나? 붙지. 식용유를 발라야 겨우 안 붙어. 몇 번 수세미로 팍팍 무림지르면 다 붙어. 개 짜증나, 씨, 후라이팬 아주. 제가 약간 후라이팬에 약간 좀, 계란 후라이에 안 붙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개 짜증나. 다 들러붙어, 씨. 고추장 다 타, 씨. 어쨌거나 그런 홈쇼핑이나 이런 상품 광고할 때 보면 다소 뻥이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과장 광고 있을 수 있다. 전철역 도보로 3분. 가보면 날아서 30분. 그렇죠. 이런 건 다소 있어. 또 상가 분양하면서 수익 보장 광고. 뭐 2년간 연수익 얼마 보장 이런 거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시가를 속인 거 위법하지 않다. 시가 속인 것도 위법하지 않대요. 시가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 50% 세일 이런 거. 그런데 이 시가를 백화점에서 속이는 게 있어요. 백화점. 노점상이 속인 게 아니고 노점상 가격표에 10,000원짜리 50% 세일 5,000원인데 나중에 때는 시가가 5,000원짜리야. 이건 괜찮아. 위법이 아니야. 그런데 백화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어. 그건 위법하다니까. 그걸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노점상에 붙어있는 가격표와 백화점에 붙어있는 가격표 어떤 게 신뢰가 더 커요?
백화점이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크니까. 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어요. 이거 아파트 분양하면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은 주위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되어야 위법하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몇 가지 그런 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게 있고요. 위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보면요.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걸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죠? 근데 알려주지 않았죠. 그게 위법한 거예요. 그런데 알려줘야 한다. 말을 해줘야 된다. 말 안 했죠.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 침묵도 기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란 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부작위라고 합니다.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걸 뭐라 한다? 부작위. 아, 침묵이나 부작위도 위법한 기망이 될 수 있구나. 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게 강박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있죠. 부부싸움인데 부인이 말을 하네. 남편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잘 됐다 그러고 더 놀러 다녀? 무섭지, 무섭지. 그러니까 침묵이나 부작위도 얼마든지 기망이나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기망의 위법성은 이 정도 딱 오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두 번째가 강박의 위법성이에요. 근데 이 강박의 위법성에서는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강박이란 게 뭐라 했어요? 아까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강박이야. 그 강박이 위법해야 돼.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상대방 무섭지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안 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보통 일반인들은 무섭지요. 고소하겠다, 콩밥 먹이겠다 그러면 무섭지요. 저도 무서워요. 저는 향냄새는 안 무서운데 콩밥은 싫어. 그래, 무서워. 근데 이게 위법이냐? 이거 위법이 아니랍니다. 고소권이나 고발권은요. 피해자나 제3자에게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고지함으로써 설령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위법. 피해가 100만 원인데 1억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손해는 100만 원밖에 안 생겼는데 1억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럼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건 위법하다. 또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손에 사시미가 들려있어. 야구 방망이가 들려있어. 무섭지요. 이러면 위법하다. 이러면 위법하다. 묶어갖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한 고소 고발권의 고지는 위법이 아니지만 부정한 목적, 이익 취득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하다. 그러면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세 번째, 사기와는 달리 강박의 정도는요. 극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무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런 걸 우리 대법원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게 판례예요. 분명히 우리 민법은 110조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죠. 그죠? 그런데 강박과 관련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너무너무너무 극심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단 말이죠. 이럴 땐 무효라고요.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 무섭죠? 자, 요때 느껴지는 무서움의 강도하고요. 다음날 채권자한테 잡혀갖고 지금 땅에 파묻히고 있어요. 머리로 지금 흙이 우르르 떨어지고 있어. 요때 느끼는 공포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단순히 전화 받았을 때는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되지? 빠져나갈까? 도망갈까? 그런데 지금 막 파묻히고 있어. 뭔 생각하고 자시고 있어. 땅 파묻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강박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의 강박이 있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의 강박이 있단 말이죠. 침해되는 정도라면 취소로 가는 거고요. 박탈되는 정도라면 뭘로 간다? 무효로 간다. 그래서 사기 강박의 핵심이 요거죠. 위법성.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파시가 성립을 했어요. 유효하다 그랬죠.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뭐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아까 차고하고 똑같아져요. 그죠? 차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 요 취소와 관련해서 아까 확인했던 조문 두 개로 확인하는 거예요. 110조 1항과 110조 2항.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110조 1항은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요.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요. 갑은 계약 취소하면 되죠. 그죠? 을은 데미지 입어도 되죠. 사기친 놈이니까. 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사기친 놈이니까. 그게 110조 1항입니다. 그런데 110조 2항,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요.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라고 말해요.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황당하죠. 왜? 자기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왼쪽하고 다르죠, 구조가. 왼쪽은 을이 사기쳤어. 취소돼도 이놈은 찍소리 못해. 지가 사기를 쳤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한강에서 빰 맞고 서울역 가서 눈을 빈다고. 지가 얘한테 사기당해놓고 을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을의 입장에서 황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10조 2항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을인데 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을과 계약을 했을 때는 요건이 추가된단 말이죠. 을이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알았거나가 뭐죠? 악의.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 못한다. 이렇게 110조 2항 가지고 요 문장까지 생각해 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을의 대리인이 갑을 사기쳤어요. 갑의 계약 상대방이 을인데 을이 직접 사기친 게 아니라 을의 대리인이라는 놈이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똑같은 놈이래요. 을과 동일시해요. 우리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 그러면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을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누가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아요? 을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어도 값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자기의 대리인이 값을 사기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도 이건 을의 사기하고 똑같으니까. 에? 을의 사기하고 똑같으니까. 을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값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하고 반대 결과는. 그러니까 이 구별 딱 하셔야지, 반드시. 그죠? 아주 중요해. 어쨌든 이렇게 사기 강박을 이뤄 취소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 형태의 조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수역 효과라고. 자, 아까 봤던 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어. 상대한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기 강박은 좀 달라요. 갑이 계약을 취소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분해. 사기 당한 게 분하고 협박 당한 게 분해. 이럴 때 우리 대법원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사기친 놈, 협박한 놈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응? 사기나 강박을 위법하잖아요. 그죠? 우리 민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라. 그게 있어요. 750조. 불법행위라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기나 강박을 한 놈한테 모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단 말이죠. 그죠? 사기당한 거죠. 분양자가 공동묘지 청소하실 얘기를 안 했어. 입주하고 났더니 뒷베란다를 열었더니 그냥 묘지가 그냥 우글우글. 자, 이때 분양받은 사람 계약 취소할 수 있죠.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요. 계약을 취소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속아서 분양을 받았어. 입주를 해봤더니 베란다를 딱 열었더니 뒷베란다를 열었더니 공동묘지가 있어. 일단 화가 나겠죠. 그죠?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묘지를 볼 때마다 고향의 정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푸근해져. 아유, 나도 조금 있으면 저기 들어누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생각은 전혀 없어졌고 괘씸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싶어. 그래서 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분양자가 너 취소도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지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 대법원 취소 여부는 취소권자 자유다 이놈아. 손해배상 청구해서 반드시 취소 안 해도 돼 라고 판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을 취소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해 주게 됩니다. 됐지요? 또 하나 아까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나중에 혹시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는다.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나중에 이 계약에 너든 나든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계약은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발생하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착오하고 똑같이. 이거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를 인정해버리면요. 야, 우리 이거 위법 아니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위법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건 위법이 아니라고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위법은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 배제 특약은 무효다. 아까 차고하고 구별을 좀 해달란 말이죠. 아시겠죠? 네, 기본 과정에서 사기 강박 기억하게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기 강박 문제 거의 다 풀려요. 자, 79페이지 봅니다. 맨 위에 박스 110조 1항, 2항, 특히 2항은 꼭 외우시고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요건이 있고요. 양가를 번 2단의 고의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 2. 자, 2번이 아까 그거예요. 거기 말이 멋있어.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2개 세우란 말이죠. 이 자식을 어떻게 속여야 속을까? 속은 놈이 계약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 속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할까? 계획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2번에 기망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이게 뭐예요? 3번에 부작위를 말하는 거죠. 침묵 부작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1번 3번 체크하고요. 오른쪽 심화 날개 부분에 심화 공동묘지 그 판례. 다음 페이지 위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 2 판례 1번 시가를 속인 거 2번 상가 분양 시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위법이 아니다. 그죠? 간단히 그렇게 결론 기억하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4번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그죠? 기망에 의한 착오가 생기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고 인과관계. 강박도 똑같죠. 오른쪽에. 1번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2번 강박이 있을 것. 동그라미 1번이 강박의 뜻.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박탈하는 정도라면 무효. 양가로 3번의 위법성. 동그라미 1번 2번. 그죠?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 해악의 고지. 이게 강박이야.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두 줄, 세 줄 나와서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럼 위법하다 말이죠. 다음 페이지 역시 인과관계가 필요하고요. 4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왼쪽에 기출 2개. 두 번째 기출이 뭐예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경우. 그죠? 오른쪽 판례 1번.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 따라서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니다. 그쵸? 다음 페이지 6번에 3번 6번에 3번 세 번째 줄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오른쪽 예제 보세요.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이 공동묘지 판례고요. 2번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나왔죠. 상가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를 물어보게 됩니다. 됐죠? 4번은 110조 2항. 5번은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경우. 기본만 알아도 문제가 다 풀려. 그죠? 이제 내일 보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 걸 이제 반복해서 극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이제 대리와 관련된 특별 요건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86페이지를 봤더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갑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근데 이거 계약을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을하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죠. 그럼 뭔가 확실한 방법으로 취소를 해야 되겠지. 보통 뭘 쓰냐면 내용 증명이라는 걸.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통 보냅니다. 우체국 가서. 자,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을에게 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순서대로 따지면요. 갑은 내용증명을 작성할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뭘 써놔? 계약을 취소한다는 걸 표시하겠죠. 자신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걸 표시할 거 아닙니까? 이걸 표백이라고 해요. 때가 쏙비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표자 말할 백자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를 일단 표시해 종이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할 거예요. 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도착하겠죠. 그죠? 그걸 도달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그걸 뜯어갖고 내용을 보겠죠. 그럼 내용을 알게 되겠죠. 계약이 취소된 걸 알게 되겠죠. 이걸 이제 요지라고 해요. 이쑤시개가 아니고요. 완료자 알지자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전화나 이런 걸로 말이 아니라 서류 같은 걸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요. 과정이 의사를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보내고 그게 도착을 하고 상대방이 내용을 알게 되는 4단계가 있게 될 텐데요. 이 4단계 중에서 언제 취소의 효력이 생기느냐, 언제. 그게 의사표시로 발생이에요.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111조 1항.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은 알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도달은 뭐냐?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도달이 되는 거예요. 조문만 일단 기억하세요. 판례는 나중에 보고요.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게 원칙. 다만 우리 시험 범위에 예외가 발신주의가 있어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 3개가 있어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8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있죠. 거기에 2번, 3번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미리 체크를 하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424페이지를 봅니다. 체크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발신주의가 거기 앞부분 하나가 빠져 있어서 424페이지를 가면 밑에 비통상적 연착이라고 해서 박스 528조가 있습니다. 그 528조 2항을 보면요. 3번째 줄에 그러나 그 다음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라고 돼 있죠. 그죠? 요게 발신주의. 발송만 하면 돼. 발송만. 발송한 때. 체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87페이지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다시 한번 2번, 3번. 3번은 대리 가서 볼 거고요. 2번은 계약 가서 다시 볼 거고 아까 계약에서 하나 추가된 게 있었죠. 528조 2항. 그죠? 3가지 정도가 발신주의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철회. 그럼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또 써먹습니다. 111조 1항에서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 보세요. 갑이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발송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귀가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럼 이 내용 증명도 가다 죽어요? 내용 증명은 도달하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효력이
생기느냐의 문제.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을 했어. 사망을 해도 의사표시는 도달하겠죠. 효력이 그대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갑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111조 2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 증명은 너에게 도달할 것이고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즉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조문을 두게 됩니다. 이게 111조 1항과 2항입니다. 자, 기본 과정에서 그 조문 두 개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죠. 조문 두 개만 확인하자. 그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더라. 또 하나가 발신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즉 의사표시를 발송한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할 것이고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 조문 두 개 기억하자.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89페이지 보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고 수령 능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기본 과정에서 오늘 111조 1항과 2항만 생각하자.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촉칙 법률 행위의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 두 덩어리.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두 번째,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거와 관련해서 불일치하는 경우 3개 비진이 허위 표시 차고.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하나. 사기 강박. 이런 게 우리 민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거 확인한 겁니다. 여기까지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요건에서. 자, 일반적인 요요건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93페이지로 가면 특별 요요건이 나옵니다. 대리라고. 계약은 보통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원칙. 그런데 대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요. 직접 팔질 않고요. 을한테 부탁을 해요. 의뢰를 해요. 잘 좀 팔아달라 이렇게. 그래서 을이 갑소유 땅을 팔아요. 이렇게. 계약은 을이 했죠. 그죠? 권리 의무는 갑에게 생기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그죠? 쉽게 계약을 하는 을과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갑이 다른 제도. 남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제도인데 갑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을이 계약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거를 멋있게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되는 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얘가 하고요. 권리의무는 갑에게 생깁니다. 이런 걸 대리를 하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땅을 팔고자 한다면 직접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을을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계약의 목적, 그 의사표시가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겠죠.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별도의 요건이 뭐냐 그거 보는 거예요. 2개. 첫째, 을에게는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할 것. 뭐가 존재할 것? 대리권이 존재할 것. 2번째, 을이 병과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대리 행위로 할 것. 이렇게 대리 행위. 이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을이 한 계약의 권리 의무가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크게.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 땅을 팔아달라고. 그런데 을이 또다시 정에게 부탁을 했어. 을이.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정한테 가서 야 갑이 나한테 땅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네가 좀 해라. 을이 정한테 부탁을 해서 정이 매매하는 경우. 쉽게 생각하세요.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 사오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남편이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놈한테 엄마 네가 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할 거냐 말이죠. 이걸 복대리라고요. 복대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분명히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놈이 있어요. 뭐가 없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놈이 있더란 말이지.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무권대리라고 부르면 돼요. 이게 대리에서 나오는 세 가지 큰 축이 됩니다. 첫 번째 걸 보통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고 을이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갑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게 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하게 복대리, 무권대리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기본적인 뼈대를 딱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대리의 기초. 첫째, 대리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약을 하는 사람과 권리금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달라진다. 즉,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달라지는 제도다. 자, 이럴 때 이거 왜 필요할까, 이게? 원래 계약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랬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표시를 하고 이거를 사적자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표시하는 능력이 부족한 애들이 있어. 제한 능력자. 그죠?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그냥 못한다 그랬죠. 부족한 거예요. 그걸 보충해 줘야죠. 누가? 부모가. 그걸 사적자치의 보충. 이렇게 불러요. 부모, 법정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갑이 바빠서 땅을 못 팔고 있어. 을한테 부탁을 해. 그럼 우리 대신 팔아주겠지. 갑은 다른 일 할 수 있죠. 갑이 처리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졌죠.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가 주로 이렇게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기능과 사적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이 있더라. 보충 기능은 주로 법정대리인이, 확장 기능은 주로 임의대리인이 담당한다. 여기서 확장이 주된 기능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조금 중요한 거 구별해야 될 놈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자, 이때 남편이 물어보겠죠. 어떤 두부를 사올까? 그죠?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거나. 그러면 어떤 두부를 살지 남편이 결정하겠죠.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어떤 거 사올까 그랬더니 부인이 정해줘요.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1+1. 그럼 남편은 딱 그것만 사와야 되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부인이 남편한테 뭘 시켰을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통 계약은요. 어떤 걸 살지를 어떤 두부를 살까 결정을 하고요. 그 두부를 주세요. 표시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권리를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보통 부인이 직접 결정해서 부인이 사오고 부인의 그 권리 의무가 생기. 이게 보통일 거예요. 갑이 결정하고 갑이 표시해서 갑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보통일 거란 말이죠.
근데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할 때 아까 아무거나 사오라고 부탁을 했다면 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하죠. 표시도 을이 하겠죠.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될 거예요. 반면에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완 플러스 완. 그럼 갑이 이미 결정 다 했죠. 을은 가서 표시만 하면 되죠. 주세요 이렇게. 효과는 갑에게. 보통의 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을 계약을 대신하는 사람 이 결정까지 하는 걸 대리 결정은 본인이 하고 을이 표시만 하는 걸 사자 이렇게 구별하자.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자. 그래서 대리인이 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까지 하면 그게 대리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고 을이 표시만 하면 사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사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얘가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자는 결정을 해야 안 해요? 의사 능력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만취한 남편한테 두부 사오라고 시킬 때는 아무거나 사오라고 시키면 안 되죠. 꼭 정해줘야 돼요. 대리는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을 때. 그런데 두부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병의 입장에서만 살아온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그러나 앞으로는 을의 입장에서 구별하면서 살자. 예? 간혹 가다가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세요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문제. 일단은 오늘은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자. 됐죠? 대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고 능동대리, 수동대리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고 유권대리, 무권대리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대리 종류입니다. 이건 앞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큰 틀, 을의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삼면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갑과 을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자, 대리인에게 뭐가 있을 것? 대리권이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관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대리 행위를 했다. 무권들이다.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을에게 뭐가 있을 것? 대리권이 있을 것. 자, 여기서 이 대리권 뭐냐 이게 도대체. 을의 입장에서 A 토지를 매매를 했다. 이때 을은 자기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누굴 위한 계약이에요? 갑을 위한 계약.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이걸 대리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남을 위한 지위를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한. 권리는 권리자를 위한 거고, 내 권리. 내 권리만 나한테 의미가 있어. 남의 권리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내 권리. 권리는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고요. 반면에 권한은 남을 위한 거. 타인을 위한 거. 권리가 아니. 권리가 아니니까 뭐도 없어. 의무도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 책임도 없어. 대리권의 특징입니다. 권한에 불과하니까 권리 없고 의무 없고 책임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 1억짜리인데 팔아달라 부탁을 했어.
자, 그럼 팔아줄 의무가 있다 없다? 팔아줄 의무가 없다. 없어요. 자, 안 팔고 가만히 있어서 갑이 나중에 을한테 추궁하겠죠. 너 왜 팔아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자, 을 책임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심지어 팔았어요. 100만 원 받고. 갑 개난리 나겠죠. 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줘요. 을은 한마디 하면 네가 얼마 받아서 일 안 했잖냐. 팔아달라고만 했지. 팔았는데 뭔 개소리야. 그런 거지. 이게 대리권입니다. 권 한에 불과하고 권리 없고 의무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거. 이거를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자, 미성년자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에게는 부모, 법정 대리인이 있어. 이 법정 대리권, 미성년자가 수여한 거예요? 아니죠. 법률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 등을 통해서 생기는 걸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 미성년자의 부모. 반면에 임의 대리는요, 본인이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대리권이 생겨요. 하고만 한 사람 중에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겨. 이거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본인의 수권행위, 임의 대리권을 발생케 하는 본인의 법률행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수권행위예요. 두부 좀 사와. 나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나 뭐 아무거나 시켜줘. 식당 들어가면서. 이게 다 수권행위야. 자, 이때 이 수권행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꼭 서류 써줘야 돼? 위임장 써줘야 되나? 전화로 하면 안 되나? 말로 부탁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음식하다 말고 남편한테 가서 두부 사오라고 얼마든지 말로 시킬 수 있죠. 귀가하는 남편한테 카톡으로 할 수도 있죠. 들어올 때 두부 한 모 사와. 즉 수권행위는 이렇게 하라라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요. 분류식이에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따라서 수권행위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써줘야 된다, 안 써줘도 된다.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주는 게 수권행위가 아니야. 부탁하는 게 수권행위예요. 말이 됐든 뭐가 됐든 부탁하는 행위, 그게 수권행위. 위임장을 써주거나 인감도장을 주거나 이건 수권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주면서 뭘 부탁하겠죠. 이게 수권행위. 분류식이다. 세 번째,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일방적인 거라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했어. 을에게 대리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말이죠. 을의 승낙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일방적인 건. 뭐라고요? 일방적인 건.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을의 승낙 따위를 받을 필요 없이 을에겐 뭐가 생긴다? 대리권이 생긴다 말이죠. 그럼 을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야. 지가 뭔데 나한테 시켜. 안 하면 그만이야. 해줘야 될 의무 따위는 없다니까. 안 해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 그래서 단독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더라도 을에게는 일도 불이익이 없어요. 만약에 이 수권행위를 을과의 계약으로 처리해버리면요. 오히려 계약을 통한 권리와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다.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면 을에게는 일단 뭐가 생긴다? 대리권이 생긴다. 그죠?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을이 거절했어. 그래도 일단 대리권이 생기죠. 근데 일반인들 모르죠. 몰라. 대리권 안 생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꼬셔. 수수료 줄게. 그제서야 을이 오케이를 해. 그럴 수 있죠. 야, 수수료 10% 줄게. 그랬더니 그 바쁘다는 을이 시간 좀 내볼게. 뭐 이러고.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수수료 계약을 했죠.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요거 수권행위와 구별하자 이거예요. 뭐하고 구별하자고요? 수권행위와 구별하자. 이걸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자, 원인관계는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별도의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원인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로 우리는 같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구별하자 말이지. 수권행위는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 일방적인 거고 수권행위를 통해서 일단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겨.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 따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 계약은 수권행위와 구별하자. 그래서 이름을 새로 붙입니다. 뭐라고? 원인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나중에 조문에서 나타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원인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별도의 계약. 자, 이게 왜 별개의 행위냐?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부탁을 했어요. 을이 평상시에 갑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 수수료 준다 그래도 싫다 그럴 거예요. 그죠? 요것만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 없이. 그래서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 원인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별도의 계약. 구별되죠? 구별해. 자, 이렇게 대리권이 뭐고 발생 원인 봤습니다. 자,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고요. 대리권 남용이란 게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대리권에서는 총 6개 테마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범위, 제한, 소멸 사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